오후의 햇살이 몬테 백화점의 큰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정교하게 정리된 상품들로 가득 찬 통로를 비추고 있었다. 백발이 섞인 머리와 결단력과 우수가 뒤섞인 눈빛을 가진 55세의 백태준은 단단한 발걸음으로 통로를 걸어가고 있었다. 그의 완벽한 양복과 품위 있는 자태는 가게의 일상적인 분주함과 대조를 이루었다. 매달 그렇듯이 백태준은 자신의 거대한 사업 제국의 일부인 수많은 백화점 중 하나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어쩌면 7년 전 실종된 딸 지연의 기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백태준은 가게를 둘러보며 직원들과 고객들에게 강한히 인사를 건네면서도 딸에 대한 기억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반짝이는 눈과 전염성 있는 미소를 지닌 지연은 그의 세상의 중심이었다. 그녀의 상실은 사업적 성공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다. 생각에 잠겨있던 백태준은 계산대 구역에 도착했다. 그때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지연이 마지막 생일에 선물로 준 비싼 롤렉스 시계가 더 이상 그의 손목에 없었다. 순간 공포가 그를 엄습했고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숨을 가쁘게 내쉬며 백태준은 주변을 필사적으로 뒤지기 시작했다. 그의 눈은 모든 구석구석을 샅샅이 살폈다. 바로 그때 그의 시선이 은지에게 머물렀다. 은지는 2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계산원으로 친절한 미소로 고객들을 응대하고 있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백태준은 은지의 계산대로 다가갔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비난으로 일그러졌다. 너! 백태준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젊은 여성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네가 내 시계를 훔쳤지. 은지는 갑작스러운 비난에 놀라 창백해졌다. 그녀의 크고 표정 풍부한 눈이 놀라 커졌고 고개를 저었다.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 은지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주변 계산대에서 일어난 놀란 웅성거림 때문에 거의 들리지 않았다. 백태준은 분노와 과거의 아픔에 사로잡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 거짓말이야. 그가 소리쳤고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았다. 당장 보안 카메라를 확인하라고 요구한다. 백화점 지배인인 중년의 김재호가 재빨리 다가와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다. 백 회장님, 제발 진정하세요. 지금 바로 카메라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재호가 백태준을 보안실로 안내하는 동안 은지는 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눈에 띄게 동요했지만 고객들을 계속해서 응대했다. 일부 고객들이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작은 보안실에서 백태준은 보안 담당자가 지난 몇 시간의 영상을 되감는 것을 초조하게 지켜보았다. 그의 눈은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시계를 잃어버린 정확한 순간을 찾고 있었다. 그때 그들은 발견했다. 카메라 중 하나에서 백태준이 상품 진열대에서 물건을 살펴보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시계가 그의 팔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고 진열대 아래로 굴러갔다. 순간 백태준의 얼굴이 분노에서 수치심으로 바뀌었다. 그는 실수를 했고 그것을 알고 있었다. 무고한 직원을 부당하게 비난했던 것이다.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고통과 좌절감이 그를 이성을 잃게 만들었던 것이다. 천천히 고개를 숙인 채 백태준은 계산대 구역으로 돌아왔다. 은지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눈에 띄게 긴장했다. 아가씨, 백태준이 후회의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시계는 제가 떨어뜨렸더군요. 진열대 밑에 있습니다. 은지는 그를 바라보았고 안도감과 이해의 표정이 그녀의 눈에 스쳤다. 괜찮습니다, 선생님. 그 시계가 선생님께 매우 소중한 것이었나 봅니다. 바로 그 순간 백태준이 은지를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무언가가 그의 주의를 끌었다. 은지의 목에 걸린 작은 펜던트였다. 그것은 은으로 만든 하트 모양의 펜던트로 섬세한 선세공이 되어 있었다. 백태준은 세상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 목걸이, 지연의 15번째 생일에 선물로 준 것과 똑같았다. 지연이 실종되기 불과 몇 주 전이었다. 그 목걸이, 백태준이 겨우 들릴 정도로 중얼거렸다. 어디서 구했나요? 은지는 놀란 듯 손을 들어 펜던트를 만졌다. 아, 이거요.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제 과거에서 유일하게 남은 거예요. 고아원에 가기 전부터요.
은지의 말이 백태준의 마음속에서 먼 메아리처럼 울렸다. 이럴 수가 있을까? 운명이 그에게 잔인한 농담을 치는 걸까? 아니면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걸까?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백태준은 계산대를 붙잡고 쓰러지지 않으려 했다. 지연아, 그가 속삭였고 은지의 얼굴에서 딸의 익숙한 특징을 필사적으로 찾으려 했다. 죄송합니다만 선생님, 은지가 한 걸음 물러서며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제 이름은 은지예요. 지연이 아니에요. 백태준은 자신의 반응이 얼마나 갑작스럽고 이상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마음을 가다듬으려 노력했다. 죄송합니다. 그가 사과했다. 그저 그 목걸이가 제 딸의 것과 똑같아서요. 은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호기심이 그녀의 눈에서 번뜩였다. 선생님의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백태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7년 전에 실종됐어요. 그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때 18살이었죠. 은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녀의 눈에 연민과 더 깊은 무언가, 거의 무의식적인 인식 같은 것이 비쳤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가 중얼거렸다. 김재호 지배인이 그 순간 다가왔다. 백 회장님 괜찮으신가요? 뭔가 필요하신 게 있나요? 백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새로운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저 은지 씨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은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 교대가 곧 끝나요. 괜찮으시다면 그때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백태준은 동의했고 그들은 몇 분 후에 만나기로 약속했다. 지배인의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 백태준의 마음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찼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운명이 그에게 잃어버린 딸을 되찾을 기회를 주는 것일까? 사무실에서 백태준과 은지는 마주 앉았다. 둘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수많은 질문들이 공중에 떠다니는 듯했다. 은지 씨, 백태준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당신의 과거에 대해 뭘 알고 계신가요? 가족에 대해서요? 은지는 긴장한 듯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많지 않아요, 사실. 그녀가 대답했다. 18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 전의 기억은 없어요. 의사들은 어떤 트라우마로 인한 기억 상실일 수 있다고 했어요. 은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백태준의 가슴에 꽂혔다. 나이, 기억의 상실, 목걸이, 모든 것이 딸 지연의 실종과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다. 은지 씨, 백태준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당신이 제 딸 지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공중에 떠다녔고 무게감 있고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은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했다. 그녀의 눈, 크고 표정 풍부한 눈에 감정의 소용돌이가 비쳤다. 혼란, 두려움, 그리고 어쩌면 희망의 작은 불씨까지. 하지만 그럴 리가 없어요. 은지가 마침내 말을 더듬었다.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백태준은 은지의 압도적인 감정을 이해하며 최대한 상황을 설명하려 노력했다. 그는 지연에 대해, 그녀가 어느 여름밤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아무런 결과도 없었던 수사에 대해, 수년간의 헛된 수색과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다. 당신이 목에 걸고 있는 그 목걸이, 백태준이 계속해서 말했다. 펜던트를 가리키며. 그것은 지연의 15번째 생일에 선물로 준 거예요. 특별히 그녀를 위해 주문 제작한 것이죠. 은지는 귀에 깊게 듣고 있었다. 손으로 목걸이를 꼭 쥐고 있었다. 마치 폭풍 속에서 구명줄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어떻게 제가 그럴 수 있죠? 저는 그 어떤 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제 인생은 고아원에서 시작됐어요. 백태준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금 발견한 딸을 다시 한번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싸우고 있었다. 은지 씨, 그가 말했다.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다. 제가 무리한 부탁인 줄 알지만 DNA 검사를 해보시겠어요? 확실히 하기 위해서요.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은지는 어딘가 모호한 지점을 응시하며 내적 갈등을 벌이는 듯했다. 마침내 무엇인가가 영원히 느껴졌던 시간이 지난 후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이건 너무 벅차요. 백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요구하고 있는 것의 중대함을 이해했다. 물론이죠.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지세요. 여기 제 명함이 있습니다. 준비되면 연락 주세요. 은지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아들 때 백태주는 그녀가 지연과 얼마나 닮았는지 다시 한번 느꼈다. 걱정할 때 미간을 찌푸리 모습, 긴장할 때 아래 십수를 깨무는 습관. 어떻게 이전에 이걸 알아채지 못했을까? 사무실을 나설 때 둘은 침묵 속에서 헤어졌다. 각자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백태주는 감히 이름 붙이지 못할 희망으로 가득 찬 채, 은지는 자신의 세계가 완전히 뒤집혀버린 듯한 느낌으로 말이다. 백태준이 자신의 차로 향하면서 그는 뒤돌아 은지가 계산대로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7년 동안의 고통과 끊임없는 수색 끝에 운명이 그의 딸을 바로 그의 앞에 데려다 놓은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잔인한 우연의 일치일 뿐일까? 오직 시간과 DNA 검사만이 진실을 밝혀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백화점에서의 만남 이후 며칠은 백태준과 은지 모두에게 감정의 롤러코스터와 같았다. 백태준은 잃어버린 딸을 찾았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대한 희열과 이 모든 것, 잔인한 환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깊은 불안 사이를 오갔다. 은지는 한편으로 의문과 대답 없는 질문들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녀는 목걸이를 손에 쥐고 떠오르기를 거부하는 기억들을 끄집어내려 노력했다. 그녀의 마음은 고아원 이전의 시간에 대해 백지 상태였고 가족과 역사 그리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흥분되면서도 두려웠다. 마침내 일주일간의 고민 끝에 은지는 백태준이 준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백 회장님, 은지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떨리며 들려왔다. 은지 씨, 백태준이 대답했다. 그의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끼며. 전화해줘서 정말 기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은지가 다시 말을 이었다. 저 많이 생각해봤어요. DNA 검사를 할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백태준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감정을 가라앉히려 노력했다. 고마워요, 은지 씨. 정말 큰 의의가 있어요. 내일 모든 걸 준비해도 괜찮을까요? 네, 내일이면 좋겠어요. 그녀가 확고해졌다. 백 회장님, 한 가지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이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다고 해도 저는 회장님이 기억하는 지연이 아니고 그녀의 역사도 없어요. 저는 은지예요. 젊은 여성의 말이 백태준의 가슴을 세게 때렸다. 그는 현실의 냉혹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알겠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약속드립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지금의 당신을 백태준과 은지는 사립병원에서 만났다. 과정은 빠르고 간단했다. 각자의 타액 샘플과 세일 시간 후에 결과를 받기로 한 약속. 그 빌 시간은 두 사람 모두에게 영원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결과를 확인할 시간이 되었을 때 백태준과 의사가 중국인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고 봉투를 들고 있었다. 준비되셨습니까? 의사가 물었다.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백태준과 은지는 서로를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는 봉투를 열고 내용을 읽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지난 후 그가 고개를 들었다. 결과는 확실합니다. 의사가 말했다. 99.9%의 확률로 부녀 관계입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았다. 백태준은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기쁨과 고통이 뒤섞인 감정이 그의 가슴을 가득 채웠다. 은지는 한편으로 움직이지 않은 채 어딘가 모호한 지점을 응시하고 있었다. 지연아, 백태준이 속삭였다. 떨리는 손을 은지를 향해 뻗으며 은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은지요, 그녀가 부드럽게 정정했다. 제 이름은 은지예요. 백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약속을 상기했다. 미안해요, 은지 씨. 맞아요. 그들은 침묵 속에서 병원을 나섰다.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결국 은지가 침묵을 깼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가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았다. 이건 한 번에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큰일이에요. 백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금 되찾은 딸을 안고 싶은 충동과 싸웠다. 이해합니다.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지세요. 준비되면 여기 있을게요. 은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감사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고마워요. 그녀가 말했고 돌아서서 걸어갔다. 백태주는 그녀가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딸을 찾은 기쁨과 그녀가 다시 멀어지는 것을 보는 고통 사이에서 그의 마음이 갈라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그녀를 시야에서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은지가 그를 자신의 삶에 받아들일 때까지 필요한 만큼 기다릴 것이다. 한편 그녀의 작은 아파트에서 은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목걸이를 손에 쥐고 있었다. 조용한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던 삶과 이 새로운 현실을 조화시키려 고군분투했다. 그녀는 과연 누구일까? 혼자서 살아남기 위해 싸워온 고아 은지? 아니면 백만장자 사업가의 잃어버린 딸 지연? 진실은 그녀는 깨달았다.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그 후 몇 주는 두 사람 모두에게 적응의 시기였다. 백태주는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고 싶은 열망에 가득 차 있었지만 자신의 열정을 억누르고 은지에게 필요한 공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했다. 은지는 한편으로 자신의 과거에 대해 알고 싶은 호기심과 지난 7년 동안 쌓아온 정체성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다. 하지만 점차 그들은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짧은 만남으로 시작했다. 은지의 퇴근 후 커피 한 잔, 주말에 간단한 점심사. 만날 때마다 백태주는 지연의 어린 시절에 대한 작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은지는 마치 낯선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매혹과 당혹감이 뒤섞인 채로 들었다. 어느 날 이런 만남 중 하나에서 은지는 마침내 DNA 검사 결과를 알게 된 이후로 그녀의 마음을 맴돌던 질문을 할 용기를 냈다. 제가 실종된 그날 밤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손에 든 커피 잔을 응시하며. 백태주는 목에 무언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이 질문을 두려워하면서도 기다려왔다. 그건 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이었어. 그가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에 감정이 가득했다. 우리는 그날 오후에 다툼이 있었어. 나는 네가 경영학을 공부해서 언젠가 가업을 맡기를 원했어. 하지만 너는 미술을 공부하고 싶어 했지. 은지는 귀에 깊게 듣고 있었다. 마음속으로 그 장면을 그려보려 노력하며. 우리는 다투었어. 백태준이 계속했다. 그리고 넌 화가 나서 집을 뛰쳐나갔어. 졸업 파티에 간다고 하면서 날 기다리지 말라고 했지. 그게 내가 널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어. 백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은지는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손을 뻗어 그의 손 위에 올려놓았다. 그 후엔 어떻게 됐나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백태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계속했다. 그날 밤 네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 난 네가 친구 집에서 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다음 날 아무도 네가 어디 있는지 몰랐을 때 경찰에 신고했고 사설 탐정을 고용했으며 현상금도 걸었어. 하지만 마치 네가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 같았어. 그리고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나요? 은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백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구체적인 건 아무것도 없었어. 거짓 단서들, 터무니없는 이론들은 있었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 오늘까지도 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어. 무거운 침묵이 그들 사이에 내려앉았다. 은지는 이 모든 정보를 처리하려 애쓰며 자신의 경험과 연결시키려 노력했다. 저는 그녀가 망설이며 시작했다. 제가 기억하는 첫 번째 일은 병원에서 깨어난 거예요. 제가 길을 헤매고 있었다고 해요. 신원도 없고 기억도 없이요. 약간의 타박상이 있었고 탈수 상태였지만 신체적으로는 괜찮았대요. 아무도 제가 누구인지 몰랐고 저도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었어요. 백태주는 귀에 깊게 듣고 있었다. 딸이 겪었을 고통에 가슴이 아팠다.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고아원으로 보내졌어요. 은지가 계속했다. 거기서 은지라는 이름을 줬죠. 의사들은 제 기억 상실이 아마도 어떤 트라우마의 결과일 거라고 했고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돌아올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결 돌아오지 않았죠. 백태준은 은지의 손을 부드럽게 꼭 잡았다. 정말 미안해, 은지야. 내가 알았더라면, 더 열심히 찾았더라면. 은지예요. 그녀가 부드럽게 정정했다. 계속 은지라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셨잖아요. 백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이해에 감사했다. 은지, 그가 말했다. 그 이름을 시험해보듯이. 이걸 나누어 준 것에 대해 고마워.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걸 알아. 은지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쉽지 않았죠. 하지만 알아야 할 것 같았어요. 이해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날 헤어질 때 그들 사이에 무언가가 변했다. 그들을 갈라놓던 보이지 않는 벽이 균열되기 시작했고 조심스러운 연결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은지가 아파트로 걸어 돌아가는 동안 새로운 불안감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다. 만약 그녀가 정말로 지연백이라면 그 잃어버린 세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누가 그녀를 납치했고 왜 그랬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이러한 질문들은 앞으로 다가올 날들 동안 그녀를 괴롭힐 것이고 그녀를 발견의 여정으로 이끌 것이다. 그 여정은 그녀의 새롭게 발견된 정체성의 기반을 흔들고 백태준과의 새로운 관계를 시험할 것이다. 은지가 백태준의 잃어버린 딸 지연이라는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과거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다.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질문들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점점 더 끈질기게 울려 퍼졌다. 어느 오후 백태준의 저택 다락방에서 오래된 상자들을 뒤지던 중 은지는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구겨진 사진 한 장이 오래된 서류들 사이에 반쯤 숨겨져 있었다. 사진 속에는 백태준이 다른 남자와 함께 웃고 있었고 둘 다 우아한 정장 차림의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백태준과 김철수, 영원한 동업자들, 2010년이라고 적혀 있었다. 김철수가 누구예요? 은지가 백태준이 다락방으로 올라와 그녀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보러 왔을 때 물었다. 사진을 보자 백태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김철수, 그가 쓴 웃음과 슬픔이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 동업자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지. 그렇게 생각했었어. 은지는 아버지의 반응에 흥미를 느끼고 더 자세히 물었다. 백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말을 이었다. 철수와 나는 함께 회사를 세웠어. 수년간 우리는 떨어질 날이 없었지. 100그룹을 처음부터 함께 일궈냈으니까. 하지만 상황이 변했어.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은지가 물었다. 뭔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철수는 내가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 했어. 백태준이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에 후회가 가득했다. 위험한 사람들과 연관되고 싶어 했고 돈 세탁을 하고 싶어 했지. 난 단호하게 거절했고 그를 회사에서 내보냈어. 그건 네가 실종되기 직전이었어. 은지는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한기를 느꼈다. 그가 제게 일어난 일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백태준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죄책감과 고통이 가득했다. 항상 의심은 했지만 증명할 수는 없었어. 경찰이 그를 조사했지만 구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 철수는 얼마 후 사라졌고 그 이후로 그에 대해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 이 폭로는 은지의 마음속에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혔다. 이 김철수가 그녀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낼 수 있는 열쇠일까? 은지는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하고 몰래 자신만의 조사를 시작했다. 저널리즘을 공부하면서 얻은 조사 기술을 사용하여 그녀가 부분적으로 자신의 과거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선택한 전공이었다. 은지는 김철수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 그녀의 조사는 김철수가 가명으로 몇 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해안 도시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백태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은지는 혼자서 김철수를 직접 대면하기로 결심했다. 은지가 김철수의 소박한 집에 나타난 날, 문을 연 남자는 사진 속의 남자의 초라하고 나이든 버전처럼 보였다. 그녀를 보자 그의 눈이 크게 떠졌다. 지연아, 그가 속삭였고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제 이름은 은지예요. 그녀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당신이 제게 줄 수 있는 답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김철수는 그녀를 안으로 초대했고
그의 모든 움직임에서 긴장감이 역력했다. 안으로 들어가자 은지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제가 실종된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녀가 물었다. 김철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나이든 남자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마치 수년간의 비밀의 무게가 마침내 그를 짓누른 것처럼 보였다. 나는 정말 미안해, 지연아. 지야,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 그리고 김철수는 7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을 풀어내기 시작했다. 그는 은지에게 백태준에 대한 분노와 원한에 사로잡혀 어떻게 그녀를 납치해 백태준을 협박하려 했는지 털어놓았다. 하지만 상황이 통제를 벗어났다고 했다. 난 몇몇 사람들을 고용해서 널 약간 겁주게 하고 몇 시간 동안 데리고 있게 했어. 김철수가 설명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뭔가 잘못됐어. 넌 탈출하려다 머리를 부딪혔어. 넌 공황 상태에 빠졌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 나도 겁에 질렸어. 널 그 병원에 두고 사라졌지. 은지는 듣고 있었다. 공포와 분노,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된 것에 대한 이상한 안도감이 뒤섞인 채로. 왜요?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왜 아버지에게 저에게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김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후회가 그의 늙은 얼굴의 모든 주름에 새겨져 있었다. 난 내 아버지에게 너무 화가 나 있었어. 그가 나를 배신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고 느꼈지. 그를 파괴하고 싶었어. 그가 나를 파괴했다고 느꼈던 것처럼. 하지만 난 크게 실수했어. 너무나 끔찍하게. 그 이후로 매일 이 죄책감과 함께 살아왔어. 은지는 잠시 침묵했다. 이 모든 정보를 처리하며. 그녀의 마음은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그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분노,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슬픔, 그리고 그녀 앞에 있는 부서진 남자에 대한 이상한 동정심까지. 당신이 자백해야 해요. 은지가 마침내 말했다. 눈물이 흐를 것 같은 걸 참으며 목소리를 단단히 했다. 제 아버지 백태준 씨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장을 닫아야 해요. 김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게. 그가 목이 메어 말했다. 내가 저지른 모든 해악을 생각하면 그게 내가 할 있는 최소한의 일이야. 은지는 김철수의 집을 나서며 동시에 해방감과 압도감을 느꼈다.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진실이 이제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고, 이를 백태준과 공유하는 것이 안도감과 도전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백태준의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은지는 그가 늘 그렇듯이 서재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그는 즉시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알아챘다. 은지야, 무슨 일이야? 그가 책상에서 일어나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은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하기 시작했다. 김철수를 찾았어요. 그녀가 말했고 백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제가 실종된 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됐어요. 다음 1시간 동안 은지는 그녀가 발견한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백태준은 침묵 속에서 들었고 그의 얼굴은 충격, 분노, 고통, 그리고 마지막으로 깊은 후회의 감정들을 거쳤다. 은지가 이야기를 마을 때 백태준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시선은 지평선을 향해 있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그가 중얼거렸다. 자책하고 내가 뭘 달리할 수 있었을지 고민하면서. 그리고 모든 게 한때 친구라고 불렀던 사람의 복수심 때문이었어. 그는 은지를 향해 돌아섰고 그의 눈은 참지 못한 눈물로 빛났다. 정말 미안해 은지야. 내가 알았더라면, 철수가 그런 짓을 할 수 있다고 상상이라도 했더라면. 은지는 그에게 다가가 처음으로 그를 진정한 아버지로 받아들이며 그를 껴안았다.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김철수가 자신의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침내 이 장을 닫을 수 있어요. 백태준은 그녀를 꼭 안았다. 마침내 그가 수년간 짊어져 온 고통과 죄책감을 놓아줄 수 있게 되었다. 고마워. 그가 속삭였다. 그렇게 강하고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그 후 며칠 동안 김철수는 당국에 자수하고 든 것을 고백했다. 뉴스는 빠르게 퍼졌고 곧 언론은 백태준의 기적과 잃어버린 상속녀가 어떻게 자신의 사건을 해결했는지에 대한 헤드라인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은지에게 진정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두 개의 정체성을 화해시키는 도전에 직면했다. 혼자서 살아남기 위해 싸운 독립적인 젊은 여성 은지와 미리 정해진 미래를 가진 사업 거물의 딸 지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날 밤 저택의 테라스에서 조용한 저녁 식사를 하며 그녀가 백태준에게 물었다. 백태준은 자부심과 이해가 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그가 대답했다. 오랫동안 난 네가 회사를 물려받기를 꿈꿨지만 그건 예전 이야기야. 이제 난 네가 행복하기만을 바라. 네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말이야. 은지는 미소 지었다. 아버지의 이해에 감사하며 고마워요. 그녀가 말했다. 제가 진실을 모두 알게 된 지금 제가 진정 누구인지 발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매 순간 내 곁에서 너를 지지할 거야. 백태준이 약속했다. 함께 노을을 바라보며 은지는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 한다고 느꼈다. 가능성으로 가득 찬 장, 자아 발견의 장,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녀가 잃었다가 되찾은 아버지와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갈 기회의 장.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했던 것은 운명이 그들을 위해 아직 몇 가지 놀라움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새로 발견한 관계는 곧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시험받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진실이 밝혀진 후 몇 달은 은지에게 적응과 자아 발견의 시기였다. 백태준의 변함없는 지지 아래 그녀는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그리고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 탐구하기 위해 시간을 갖기로 결심했다. 은지는 자아 발견의 여정을 시작했다. 전국을 여행하며 다양한 열정과 관심사를 탐구했다. 그녀는 예전의 그림에 대한 사랑을 떠올리며 미술관을 방문했다. 저널리즘 컨퍼런스에 참석하며 진실을 발견하고자 하는 열정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심지어 그녀 자신까지도 놀랍게도 비즈니스와 자선 활동의 세계에 매료되었다. 이 기간 동안 백태준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강화되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전화 통화를 하며 경험과 생각을 공유했다. 백태준은 약속을 지키며 은지에게 특정한 길을 강요하지 않았고 그녀가 요청할 때만 조언과 지지를 제공했다. 어느 날 작은 도시의 지역사회센터를 방문하던 중 은지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녀는 센터가 제한된 자원으로 지역사회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떻게 고군분투하는지 보았다. 그때 그녀는 신의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은 열정과 그녀가 가진 기술과 기회를 결합하고 싶었다. 새로운 아이디어에 흥분한 은지는 그날 밤 백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그녀가 말했다. 그 단어가 여전히 그녀의 입에 새롭게 느껴졌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은 것 같아요. 말해보렴, 백태준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호기심과 지지가 가득했다.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은지가 설명했다. 저처럼 어려운 상황을 겪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돕는 재단이요. 지원과 교육, 그리고 기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싶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고 백태준이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은지야, 그거 정말 멋진 생각이구나.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고마워요. 은지가 말했다. 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며. 하지만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해요. 재단을 운영하는 방법이나 큰 금액을 다루는 법을 몰라요. 저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영광이지. 백태준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집으로 돌아와서 계획을 세워보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해서 지연재단이 탄생했다. 은지의 잃어버린 정체성과 그녀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일부를 잃어버린 모든 아이들을 기리는 이름이었다. 다음 몇 개월은 활동의 소용돌이였다. 은지는 백태준과 함께 쉴 새 없이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재무, 프로젝트 관리, 리더십에 대해 배웠다. 백태준은 한편으로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다. 멘토로서 딸에게 비즈니스 세계의 복잡한 면들을 가르치는 매 순간을 즐겼다. 지연재단은 곧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었다. 트라우마나 어려움을 겪은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 교육 장학금, 심리적 지원을 제공했다. 은지는 자신의 상실과 재발견 경험을 바탕으로 재단의 수혜자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어느 날
은지와 백태, 이 백가의 서재에서 재단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 백태주는 자신이 느끼는 자부심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돌프, 그가 말했다. 딸을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내가 네가 가업을 맡기를 꿈꿨을 때 이런 방식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하지만 이건 내가 기대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좋아. 은지는 미소 지었다. 감사와 성취감이 뒤섞인 느낌을 받으며. 고마워요, 아버지. 아버지 없이는 이 모든 걸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오, 네가 자신의 힘과 결단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백태준이 미소로 답했다. 하지만 나는 이 여정에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하단다. 그들이 그 순간의 유대감을 나누고 있을 때 둘 중 누구도 그들의 새로 형성된 관계와 지연재단의 미래가 곧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 도전은 그들의 가족 유대뿐만 아니라 그들의 원칙과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을 시험하게 될 것이었다. 지연재단은 번창아 있었다.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수백 명의 아이들과 청년들을 도왔고 효과적이고 열정적인 자선 활동의 모델이 되었다. 은지는 많은 이들, 심지어 자신까지도 놀라게 하는 우아함과 결단력으로 리더의 역할에 적응했다. 백태주는 한편으로 딸과 그들이 지역사회에 미치고 있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더 이상 자랑스러울 수 없었다. 하지만 흔히 그렇듯이 일이 너무 잘 풀릴 때 운명은 백가족을 위해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모든 것은 봄날 오후에 은지가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지연재단의 첫 수혜자 중 한 명인 수진이었다. 이제 17세가 된 수진은 재단에 가장 영감을 주는 성공 사례 중 하나였다. 그녀는 학교를 중퇴할 위기에 처한 문제 있는 10대에서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모범 학생으로 변모했다. 은지 언니, 수진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떨리며 들려왔다. 도움이 필요해요. 저 임신했어요. 이 소식은 은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수진은 그녀에게 거의 딸과 같은 존재였고 그녀가 이렇게 큰 도전에 직면하는 것을 보는 것은 은지를 걱정으로 가득 차게 했다. 진정해, 수진아. 은지가 대답했다.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내가 여기 있잖아. 뭐가 필요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진이 흐느꼈다. 양부모님이 아시면 집에서 쫓아내실 거예요. 그리고 아이 아빠는 아이에 대해 아무것도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은지는 수진의 목소리에 담긴 고통에 가슴이 아파왔다. 내일 재단으로 와. 그녀가 말했다. 함께 해결책을 찾아볼게. 약속할게. 전화를 끊은 후 은지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 상황을 다루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녀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오직 한 명뿐이었다. 그녀의 아버지. 그날 밤 은지 저녁 식사 중에 백태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아버지, 조언이 필요해요. 그녀가 수진의 상황을 설명한 후 말했다. 어떻게 그녀를 도울 수 있을까요? 백태준은 주에 깊게 들었고 그의 얼굴에는 걱정의 기색이 역력했다. 복잡한 상황이구나. 그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아이디어가 있어. 재단 내에 특별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어떨까? 10대 엄마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말이야. 그들이 아기를 돌보면서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거지. 은지의 눈이 아이디어에 빛났다. 그거 정말 훌륭한 생각이에요. 우리는 보육, 상담, 교육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수진이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정확해. 백태준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우리는 수진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많은 젊은 여성들도 도울 수 있을 거야. 열정에 가득 찬 은지는 즉시 새 프로그램 작업을 시작했다. 다음 몇 주 동안 그녀는 전문가들과 상담하고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몰두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막 시작되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났다. 지역의 보수적인 단체가 지연재단의 계획을 알게 임신을 조장하고 가족 가치를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항의하기 시작했다. 논란은 빠르게 불거졌다. 지역 언론이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고 곧 지연재단은 뜨거운 공개 토론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일부 중요한 후원자들은 부정적인 홍보를 두려워하며 지원을 철회하겠다고 위협했다. 은지는 만견자실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녀가 어느 날 밤 부정적인 헤드라인을 읽으며 백태준에게 말했다. 우리가 단지 도우려고 한다는 걸 어떻게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백태준은 딸의 어깨에 위로의 손을 얹었다. 때로 부딪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문제는 우리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야. 은지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 결단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싸울 거예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수진이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다른 모든 소녀들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 내 딸답구나. 백태준이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럼 계획이 뭐지? 은지는 일어섰고 그녀의 마음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우리는 내러티브를 바꿔야 해요. 그녀가 말했다. 대중에게 이 프로그램이 10대 임신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을 보여줘야 해요. 이후 며칠 동안 은지와 백태준은 부정적인 홍보에 대응하기 위해 쉴 새 없이 노력했다. 은지는 재단의 사명과 새 프로그램의 목표에 대해 열정적으로 연설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들은 청소년 발달과 공중보건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데이터와 연구로 이 계획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은지가 수진을 설득해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나누도록 한 것이었다. 눈물을 머금은 채 수진은 카메라 앞에서 지연재단의 지원이 어떻게 그녀와 그녀의 아기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지 이야기했다. 이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수진이 말했다. 감정에 북받쳐 목소리가 떨렸다. 아마도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은지 언니와 지연재단 덕분에 공부를 계속하면서 엄마가 될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들은 10대 임신을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미래를 구하고 있어요. 수진의 증언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여론을 바꾸기 시작했다. 점차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가 늘어났다. 수진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새로운 후원자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 논란은 흔적을 남겼다. 재단 이사회의 일부 구성원들은 은지가 반대, 너무 직접적으로 맞섰다는 위험을 감수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긴장감 넘치는 이사회 회의에서 가장 보수적인 이사 중 한 명인 강 이사가 은지를 직접 컨프런트 대면했다. 백 이사님, 그가 엄격한 어조로 말했다. 당신의 좋은 의도는 이해합니다만 이번 논란으로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재단을 위해 좀 더 경험 있는 리더십을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은지는 그녀를 대체하려는 은근한 제안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녀는 백태준을 바라보며 지지를 구했지만 놀랍게도 그녀의 아버지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읽기 힘들었다. 저는 은지가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다가 다시 안정을 찾았다. 강 이사님, 당신의 우려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도전을 의미한다 해도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물러선다면 우리를 믿고 의지하는 젊은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것일까요?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은지는 숨을 참으며 다른 이사들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때 백태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가 일어서며 말했다. 여러분의 우려를 들었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고려해 주십시오. 사업에서 때로는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딸은 용기 있고 연민 가득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이 위기에 정면으로 맞섰고 승리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재단이 원하는 바로 그 리더십 아닙니까? 백태준의 말은 회의실에 진정 효과를 가져왔다. 한 명씩 이사회 구성원들이 동의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심지어 강 이사도 자신의 입장을 제고하는 듯 보였다. 아마도 백 회장님 말씀이 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마침내 인정했다. 은지 이사님이 이 상황을 정말 인상적인 성숙함으로 다루셨습니다. 은지는 어깨에서 무게가 덜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감사의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그는 지지의 미소로 화답했다. 회의가 끝나고 주차장으로 함께 걸어가면서 은지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다. 왜 처음에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녀가 백태준에게 물었다. 잠시 동안 아버지가 저를 지지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백태준은 멈춰 서서 자부심과 애정이 섞인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은지야, 난 네가 스스로 상황을 다룰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다른 사람들이 내 개입 없이도 네가 얼마나 강하고 능력 있는지 보길 원했지. 그리고 넌 훌륭하게 해냈어. 은지는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고마워요, 아버지.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저를 믿어주셔서요. 백태준은 그녀를 안았다. 언제나, 내 딸아, 언제나. 집으로 향하는 동안 은지는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이 논란은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그녀의 결의와 백태준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켰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그녀는 지연재단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은지가 알지 못했던 것은 이 시련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점이었다. 지평선 너머에는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도전은 그녀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그녀가 힘들게 재건한 가족 관계까지도 시험하게 될 것이었다. 10대 임신 지원 프로그램의 성공으로 지연재단은 전례 없는 성장과 확장의 시기를 맞이했다. 은지는 그 어느 때보다 바빴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지부와 프로그램들을 개설했다. 백태준은 딸의 일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며 점차 자신의 기업들의 일상적인 경영에서 물러나 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이 이룬 평화와 성공은 예상치 못한 폭로로 인해 흔들리게 될 운명이었다. 모든 것은 가을의 어느 오후, 은지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나이 든 여성의 것이었고 그녀는 자신을 이영숙이라고 소개했다. 백 이사님, 그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신의 아버지 백태준 씨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게 있습니다. 호기심과 약간의 걱정으로 은지는 도심의 조용한 카페에서 이영숙을 만나기로 약속했다. 다음 날, 은지가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70대로 보이는 여성을 만났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회색이었고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날카로웠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자리에 앉은 후 이영숙이 말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글쎄요, 쉽지 않습니다. 은지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를 아세요? 이영숙은 천천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잘 알죠, 아가씨. 보세요. 백태준 씨는 제 아들입니다. 은지에게는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았다. 뭐라고요? 그녀가 마침내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아버지는 한 번도 언급하신 적이, 그가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그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영숙이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저는 그가 아기였을 때 입양 보내도록 강요받았어요. 그 후에 그를 찾아갈 용기가 없었죠. 떨리는 손으로 이영숙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은지에게 건넸다. 안에는 그녀의 이야기를 확인해주는 듯한 오래된 사진들과 서류들이 있었다. 은지는 분명 그녀의 아버지를 닮은 아기의 사진들을 보며 자신의 세계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왜 지금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은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이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병들었어요, 아가씨. 제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누군가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태준에게 직접 연락할까 생각도 했지만 그가 저를 거부할까봐 두려웠어요. 당신이 제 과거와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에요. 은지는 모임에서 나오며 멍한 기분을 느꼈다. 어떻게 이 정보를 처리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어떻게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상황의 아이러니함을 깨달았다. 그녀 자신이 수년간 가족과 떨어져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제 아버지에게 비슷한 진실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며칠 동안 은지는 딜레마와 싸웠다. 이 비밀을 간직할 권리가 있을까? 아니면 아버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 아버지를 볼 때마다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마침내 어느 날 밤 백가의 저택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은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버지, 그녀가 시작다.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백태준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니, 은지야? 무슨 일이든 말할 수 있다는 거알짜니니?
은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영숙과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얼굴이 혼란해서 충격으로 그리고 고통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왜? 은지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백태준이 외쳤다. 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왜 그녀는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나타나기로 결심한 거야? 그녀가 아프세요, 아버지. 은지가 부드럽게 설명했다. 화해하고 싶어 하세요, 그녀가. 안 돼. 백태준이 말을 끊으며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난 그 여자에 대해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아. 내 가족, 내 부모는 나를 키워주신 분들이야. 다른 누구도 필요 없어. 은지는 아버지의 목소리 담긴 격렬함에 움찔했다. 하지만 아버지, 적어도 내가 말했잖아, 은지야. 백태준이 소리쳤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리고 난 네가 그 여자를 다시 만나거나 이 일에 대해 다시 언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알겠니?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백태준은 식당을 나갔고 은지를 혼자 남겨 충격에 빠뜨렸다. 그녀는 아버지가 이렇게 화난 모습을, 이렇게 상처받은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다음 며칠 동안 은지와 백태준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은지는 아버지의 눈에서 고통을 볼 수 있었지만 그녀가 그 주제를 꺼내려고 할 때마다 백태준은 그녀를 피하거나 화제를 바꾸었다. 한편 이영숙은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와 은지에게 백태준과 이야기를 나눴는지 물었다. 죄책감과 압박감이 은지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버지에 대한 충성심과 옳다고 느끼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느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은지는 저택 다락방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뒤적이고 있었다. 그녀의 잃어버린 어린 시절 사진들 사이에서 그녀는 젊은 백태준의 사진을 발견했다. 그는 양부모와 함께 웃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부인할 수 없는 행복이 담겨 있었다. 바로 그때 은지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의 출생에 대한 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이유를 이해했다. 그녀 자신이 두 개의 정체성, 은지와 지연을 조화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것처럼 백태준도 이제 비슷한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은지는 아버지가 이 진실과 마주할 수 있도록 도울 방법을 찾기로 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이. 이영숙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태준 자신을 위해서였다. 왜냐하면 그녀 자신의 자아 발견 여정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진실이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치유의 첫 걸음이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은지가 알지 못했던 것은 이 결정이 그녀를 도전으로 가득 찬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 길은 백태준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과거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시험하게 될 것이었다. 날이 지나 주가 되고 주가 달이 되었다. 은지와 백태준 사이의 긴장감은 덜 눈에 띄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상호작용의 그림자처럼 존재했다. 은지는 지연재단을 헌신적으로 이끌어 나갔지만 그녀의 마음은 책임과 그녀를 짓누르는 비밀 사이에서 분열되어 있었다. 이영숙, 백태준의 생모는 이제 덜 자주 전화를 걸어왔고 통화할 때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약해져갔다. 은지는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영숙뿐만 아니라 엄마와 아들이 화해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이다. 어느 오후 은지가 재단 사무실에서 몇몇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다. 지역 병원에서였다. 백 이사님? 전화 너머로 전문적인 목소리 들렸다. 이영숙 씨가 위중한 상태로 입원하셨습니다. 당신이 그녀의 비상 연락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은지의 심장이 뛰었다. 지금 가겠습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이미 마음속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다룰지 생각하고 있었다. 병원에서 은지는 여러 기계에 연결된 창백하고 야윈 모습의 이영숙을 발견했다. 의사는 그녀가 심장마비를 겪었고 상태가 위중하다고 알려주었다. 그녀가 당신을 보고 싶어 합니다. 간호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를 찾고 있어요. 은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이영숙의 연약한 손을 자신의 손으로 잡았다. 이영숙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은지, 이영숙이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은지는 목에 무언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죄송해요, 이영숙 씨. 그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이영숙의 뺨으로 외로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해요. 그녀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단지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요. 그를 사랑한다고, 항상 사랑했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 순간 은지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이 기회가 사라지도록, 이영숙과 백태준 모두가 이 후회와 함께 살아가도록 둘 수 없었다. 기다리세요. 은지가 말했다. 부드럽게 이영숙의 손을 꼭 쥐며. 그에게 전화해서 와달라고 부탁할게요. 이영숙의 눈이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밝아졌다. 고마워요. 그녀가 속삭였다. 은지는 병실을 나와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번호를 눌렀다. 백태준이 전화를 받자 은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아버지, 그녀가 말했다.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단단히 하며. 이건 들으시기 싫으실 거란 걸 알아요. 하지만 이영숙 씨가 병원에 계세요. 상태가 매우 위중하시고 아버지가 오셨으면 좋겠대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잠시 동안 은지는 아버지가 그냥 전화 끊어버릴까봐 두려웠다. 하룻분 안에 거기 갈게. 백태준이 마침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기다림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은지는 병원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이영숙의 병실과 입구 사이를 오가며 아버지를 기다렸다. 마침내 백태준이 나타났을 때 은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아버지는 지난 몇 주 동안 수년은 늙어 보였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의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어디 있지? 백태준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은지는 그를 이영숙의 병실로 안내했다. 들어가기 전 그녀는 아버지의 팔을 잡았다. 아버지,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게 어렵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부탁드려요. 그녀의 말을 들어주세요. 백태준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로 들어갔다. 은지는 그를 따라 들어갔지만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나 있었다. 이영숙은 백태준이 침대로 다가오자 눈을 떴다. 잠시 동안 모자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수십 년간의 비밀과 표현되지 않은 감정들이 그들 사이에 떠다녔다. 태준아, 이영숙이 속삭였고 떨리는 손을 그를 향해 뻗었다. 은지의 놀라움 속에서 백태준은 이영숙의 손을 잡았다. 여기 있어요,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갈라졌다. 정말 미안해, 이영숙이 시작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널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 난 어렸고 겁에 질렸고 그들이 널 입양 보내도록 강요했어. 하지만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널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 널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 백태준은 눈을 감았다. 마치 이 말의 무게를 감당하기 힘든 듯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은지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을 보았다. 왜 더 일찍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백태준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이영숙은 부드럽게 흐느꼈다. 두려웠어. 네가 날 미워할까봐, 날 용서하지 않을까봐 두려웠어. 그리고 나중에 네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보고 나서 난 네 인생에 내가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백태준은 잠시 침묵했다. 방금 들은 모든 것을 처리하려 노력하며 마침내 그가 다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가득했다. 저는 항상 제 친생 부모가 왜 절 버렸는지 궁금했어요. 저는 그들이 절 원하지 않았다고, 제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자랐어요. 오, 태준아, 이영숙이 말했다. 그의 손을 꼭 쥐며. 넌 충분 이상이었어. 넌 전부였어. 널 입양 보내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었어. 하지만 난 네가 기회를, 내가 그때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을 갖기를 원했어. 백태준은 침묵했고 그의 얼굴은 상반된 감정들의 가면이었다. 은지는 이 연약한 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조용히 켜보았다. 숨을 죽이고 있었다.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백태준이 마침내 말했다. 제 인생 전체를 한 가지를 믿으며 살았는데 이제. 이영숙이 약하게 기침을 했고 그녀 옆에 기계가 경고음을 울렸다. 은지가 재빨리 다가왔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괜찮아요. 이영숙이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태준아, 난 네가 날 용서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야. 단지 진실을 알기를 바랐어. 넌 항상 사랑받았다는 걸 처음부터 줄곧. 백태준은 눈물을 흘리며 은지와 이영숙 모두를 놀라게 하는 행동을 했다. 그는 몸을 숙여 생모를 껴안았다. 고마워요. 그가 속삭였다. 제게 생명을 주셔서, 제가 좋은 가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용서합니다. 이영숙은 부드럽게 흐느꼈고 남은 힘을 다해 아들을 껴안았다. 고마워. 그녀가 눈물 속에서 말했다. 이제 평화롭게 갈 수 있겠어. 다음 몇 분은 감정으로 가득 찬 침묵 속에서 지나갔다. 백태주는 이영숙의 침대 옆에 남아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고 은지는 한쪽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슬픔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영숙은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고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그녀 옆에 기계가 연속된 신호음을 내며 그녀의 생명의 끝을 알렸다. 백태주는 잠시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방금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러다가 천천히 은지를 향해 돌아섰고 아무 말 없이 그녀를 꽉 껴안았다. 고마워. 그가 딸의 귓가에 속삭였다. 이걸 직면하도록 해줘서 고마워. 후회와 함께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서. 은지는 아버지를 꼭 안았다. 어깨에서 무게가 덜어지는 것을 느끼며 사랑해요, 아빠.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 후 며칠은 감정과 활동의 소용돌이였다. 백태주는 이영숙의 장례 비를 맡았고 그에게 생명을 준 여성의 기억을 기리기로 결심했다. 은지는 그의 곁에 남아 필요할 때마다 조용한 지지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소박한 장례식 중에 백태주는 모두를 놀라게 하며 일어나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영숙은 사랑으로 불가능한 선택을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가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눈에 띄는 감정에도 불구하고 단단했다. 그녀를 오랫동안 알 수 있는 특권은 없었지만 우리의 짧은 만남에서 그녀는 저에게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진실과 평화입니다. 그녀의 사랑의 행동으로 저는 사랑하는 양부모와 함께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이에 대해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은지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새로운 평온함을 보았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마침내 치유되기 시작한 것처럼. 장례식 후 차를 향해 함께 걸어가면서 백주는 멈춰 서서 은지를 바라보았다. 알아, 그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가 진실에 대해 알게 됐을 때 무엇을 겪었는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자신이 누구라고 믿었던 것과 이 새로운 정보를 조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지.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쉽지 않죠. 하지만 적절한 지지가 있으면 더 견딜만 해져요. 백태주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지지가 되어줘서 고마워, 은지야. 이걸 혼자 직면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 우린 가족이에요. 은지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서로를 지지하는 게 가족이죠. 묘지를 떠나며 은지와 백태주는 둘 다 그들의 삶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고 느꼈다. 그들은 함께 고통스러운 진실들을 마주했고 그 과정에서 더 강해졌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이 경험이 그들을 앞으로 다가올 가장 큰 도전에 대비시켰다는 점이었다. 그 도전은 그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연재단을 통해 그들이 쌓아온 모든 것을 시험하게 될 것이었다. 이영숙의 죽음 이후 몇 달은 백태준과 은지 모두에게 반성과 성장의 시기였다. 공유된 경험을 통해 강화된 그들의 관계는 더 깊고 개방적이 되었다. 백태준은 생모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지연재단의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미혼모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족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은지는 재단의 새로운 방향에 흥분하여 새로운 열정으로 일에 몰두했다. 지연재단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새로운 도시들로 확장되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었다. 하지만 흔히 그렇듯이 일이 너무 잘 풀릴 때 운명은 백가족을 위해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모든 것은 겉보기에 평범한 어느 아침에 시작되었다. 은지는 사무실에서 몇몇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 지연재단의 첫 번째 수혜자 중 하나였던 수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은지 언니. 수진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불안하게 들렸다. 도움이 필요해요. 제 아기 때문이에요. 무슨 일이야, 수진아? 은지가 물었다. 즉시 경계를 세우며. 괜찮아. 아니요. 수진이 흐느꼈다. 우리 아기가 아파요. 의사 선생님들이 긴급 수술이 필요하대요. 하지만 너무 비싸고 저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수진의 목소리에 담긴 고통에 은지의 가슴이 아파왔다. 걱정하지 마.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가 도와줄게. 재단에서 수술 비용을 부담할 거야. 수진을 안심시키고 모든 것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후 은지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기대 앉았다. 생각에 잠겨 있었다. 수진의 상황은 유일한 경우가 아니었다. 재단의 많은 수혜자들이 비슷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고 은지는 그들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저 식사 중에 은지는 백태준에게 자신의 우려를 털어놓았다. 아버지, 그녀가 시작했다. 우리가 의료 프로그램을 확장해야 할 것 같아요. 의료 지원이 필요하지만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백태준은 은지가 의료 응급 상황을 위한 특별 기금을 만들고 지역 병원들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하자는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동안 주의 깊게 들었다. 그건 고귀한 생각이야, 은지야. 그녀가 말을 마쳤을 때 백태준이 말했다. 하지만 위험하기도 해. 그렇게 확장하려면 상당한 투자가 필요할 거고 재단을 새로운 법적, 물류적 도전에 노출시킬 수 있어.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우려를 인정했다. 알아요. 하지만 그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긴 토론 끝에 백태준은 마침내 은지의 제안에 동의했다. 좋아. 그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했다. 그렇게 하자. 하지만 우리는 이걸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해 매우 조심해야 할 거야. 다음 몇 주는 활동의 소용돌이였다. 은지는 새로운 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쉴 새 없이 일했다. 그녀는 공중보건 전문가들을 고용하고 병원 및 클리닉들과 협약을 협상했으며 의료 응급 기금을 위한 프로토콜 생성을 직접 감독했다. 새 프로그램의 출범은 대성공이었다. 언론은 이 계획을 칭찬했고 도움 요청이 사방에서 쏟아지기 시작했다. 은지는 황홀감을 느꼈고 그들이 사람들의 삶에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프로그램 출범 한 달 후 어느 날 아침 은지는 사무실에 도착해 음울한 표정의 백태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은지야. 그가 서두를 생략하고 말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어. 큰 문제야. 은지는 피가 얼붙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백태준은 그녀에게 봉투를 건넸다. 오늘 아침에 이게 도착했어. 소환장이야. 우리가 소송을 당했어. 떨리는 손으로 은지는 봉투를 열고 내용을 읽었다. 소송은 지연재단이 중병에 걸린 아이에게 의료 지원을 부당하게 거부했다고 주장했고 그 결과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이 발생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은지가 외쳤다. 그녀의 마음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우리는 요청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매우 신중했어요. 우리는 결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거부하지 않았을 거예요. 백태준은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리고 이 이야기에 더 많은 것이 있다고 확신해. 하지만 피해는 이미 일어났어. 언론이 이걸 가지고 난리야. 은지는 재빨리 컴퓨터를 켜고 뉴스를 가득 채운 헤드라인들을 공포에 질려보았다. 지연재단, 죽어가는 아이에게 의료 지원 거부 혐의. 지백의 꿈이 악몽으로 변하다. 스캔들이 지연재단을 뒤흔들다. 이건 재앙이에요. 은지가 중얼거렸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백태준은 딸의 어깨에 위로의 손을 얹었다. 우리는 싸울 거야, 은지야. 진실을 밝히고 재단의 이름을 깨끗이 할 거야.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은지는 선정적인 헤드라인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쌓아온 모든 것을 생각했다. 그녀는 그들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싸움은 지연재단의 청렴성뿐만 아니라 백태준과의 관계, 그리고 그들이 믿는 모든 것을 시험하게 될 것이었다. 은지가 알지 못했던 것은 이 위기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점이었다. 이 소송 뒤에는 훨씬 더 어두운 음모가 숨어 있었고 그 뿌리는 그녀와 백태준이 뒤에 남겨두었다고 믿었던 과거에 있었다. 그리고 이 음모를 풀어나가는 과정은 그들을 위험한 길로 인도하여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었다. 소송 소식이 전해진 후 며칠은 광란의 활동으로 가득 찼다. 은지와 백태준은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하고 철저한 조사에 몰두했다.
그들은 받은 모든 의료 지원 요청, 내린 모든 결정을 꼼꼼히 검토했다. 은지는 밤을 새워 사무실에서 문서와 이메일을 검토하며 어떻게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았다. 이런 긴 밤 중 하나에서 은지는 불안한 발견을 하게 되었다. 거절된 요청 기록을 검토하던 중 그녀는 소송에서 언급된 아이의 요청이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챘다. 아버지, 그녀가 옆방에서 일하고 있던 백태준을 불렀다. 뭔가를 발견한 것 같아요. 백태준이 빠르게 다가왔고 함께 기록을 살펴보았다. 이해가 안 돼요. 백태준이 중얼거렸다. 이 말을 찌푸리며. 우리가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면 어떻게 그것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다. 다음 날 은지가 재단의 변호사들과 회의 중이었을 때 그녀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 백 이사님, 전화 너머로 긴장된 목소리가 들렸다. 제 이름은 김준호입니다. 저는 전에 지연재단의 요청 부서에서 일했습니다. 은지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김 씨, 마르티네스 아이의 요청에 대해 뭔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긴 침묵이 이어졌고 준호가 대답했다. 그 요청은 재단에 도달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가로챘고 파기했습니다. 은지는 피가 얼어붙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뭐라고요? 왜 그런 짓을 하신 거죠? 강요받았습니다. 준호가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떤 남자가 저를 협박했습니다. 제 가족을 해치겠다고 했어요. 어떤 요청들을 제거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습니다. 누구요? 은지가 물었다. 그녀의 마음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누가 당신을 협박했나요? 또 다른 긴 침묵이 이어졌다. 그의 진짜 이름은 모릅니다. 준호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매라고 불렀습니다. 은지는 세상이 그녀 주위에서 멈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매는 그녀의 아버지의 전 동업자인 김철수가 자신의 의심스러운 사업에서 사용하던 별명이었다. 준호와의 통화를 끝낸 후 은지는 백태준의 사무실로 달려갔다. 그녀의 마음은 생각과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아버지,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누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지 알아냈어요. 김철수예요. 백태준의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철수라고? 하지만 그는 감옥에 있잖아. 우리가 그렇게 믿었죠. 은지가 대답했다. 그녀의 마음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거기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백태준은 의자에 무겁게 앉았다. 이 폭로의 무게가 그의 얼굴에 역력했다. 만약 철수가 이 뒤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와 맞서고 있는 거야.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결심이 매 순간 커지고 있었다. 증거가 필요해요. 당국에 가져갈 수 있는 뭔가가. 다음 며칠은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은지와 백태준은 적들에게 경계심을 주지 않기 위해 비밀리에 일하면서 김철수가 짜놓은 복잡한 속임수의 망을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김철수가 감옥에서 재단의 전직 직원들을 조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협박과 뇌물을 사용해 그들의 일을 방해했던 것이다. 이번 소송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고 더 큰 계획의 일부였다. 지연재단의 신용을 실추시키고 나아가 백가문 전체를 무너뜨리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김철수는 실수를 저질렀다. 복수에 대한 열망 때문에 그는 은지와 백태준이 사설 탐정들과 포렌식 IT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수집하기 시작한 증거의 흔적을 남겼다. 어느 날 밤 백태준의 서재에서 최근의 발견들을 검토하던 중 은지는 그동안 그녀를 괴롭혀왔던 질문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버지, 그녀가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에 감정이 가득했다. 김철수는 왜 우리를 그토록 미워하는 걸까요? 당신과 그 사이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백태준은 깊이 한숨을 쉬었다. 그의 시선은 고통스러운 기억 속에 잃어버린 듯했다. 복잡한 이야기야, 은지야. 철수와 나는 항상 적이었던 건 아니야. 한때 우리는 형제 같았지. 은지는 아버지가 야망과 배신, 그리고 어려운 선택의 이야기를 풀어놓는 것을 조용히 들었다. 백태준은 그와 김철수가 어떻게 함께 기업 제국을 건설했는지, 하지만 김철수가 불법적인 사업으로 확장하고 싶어 했을 때 그들의 길이 어떻게 갈라지기 시작했는지 설명했다.
그를 설득하려고 노력했. 백태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 후회가 가득했다. 하지만 철수는 빠르게 성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했어. 내가 참여를 거부했을 때 그는 나를 협박하려고 했어. 협박이요? 무엇으로요? 은지가 물었다. 그들이 이 문제의 핵심에 다가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백태준은 잠시 눈을 감았다. 마치 힘을 모으고 있는 듯했다. 내 출신에 대한 진실로. 어떻게 해서인지 철수는 내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나보다 훨씬 전에 알아냈어. 그는 내가 그의 계획에 협조하지 않으면 그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위협했어. 은지는 목에 무언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해야 할 일을 했지. 백태준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단호했다.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그의 불법 활동을 당국에 신고했어. 그건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어. 그 순간 은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맞아떨어졌다. 잠깐만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제가 실종된 날 밤, 이 일 직후였죠. 맞나요? 백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얼굴에 공포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오 하느님, 그가 중얼거렸다. 철수가 그가 저를 납치하도록 주선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은지가 말했다. 그녀의 마음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만약 김철수가 그때 복수에 그토록 절박했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상황의 심각성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처럼 다가왔다. 그들은 단순히 재단의 평판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음모를 파헤치고 있었고 그 음모는 그들이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한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형성해왔다. 우리는 보호가 필요해. 백태준이 말했다. 일어서며. 그리고 이 모든 정보를 즉시 당국에 전달해야 해.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김철수가 감옥에서도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를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버지와 딸이 다음 행동을 계획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큰일의 벽두에 서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들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무언가. 그들이 몰랐던 것은 김철수가 이미 그의 감옥 독방에서 그들의 발견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는 은지와 백태준의 생명 자체를 위협할 최후의 한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최후의 대결을 위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고 오직 시간만이 진실과 가족애가 복수와 과도한 야망을 이길 수 있을지 말해줄 수 있을 것이다. 동이틀 무렵 은지와 백태준은 지방검사 사무실에 있었다. 그들은 김철수의 계략에 대해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제시하고 있었다. 중년의 남성인 박 검사는 그들이 복잡한 속임수와 조작의 네트워크, 풀어나가는 것을 점점 더 관심을 가지고 들었다. 이건 놀랍군요. 그들이 끝마쳤을 때 박 검사가 말했다. 그리고 깊이 불안하게 하는군요.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수십 년에 걸친 대규모 음모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은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한 번에 끝내기 위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박 검사가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 사건의 특별팀을 즉시 배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행동을 취하기 전에 확실한 사건을 구축해야 합니다. 백태준과 은지는 걱정스러운 시선을 교환했다.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백태준이 물었다. 몇 주, 어쩌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박 검사가 대답했다. 그동안 극도로 조심하시기를 권합니다. 만약 김철수가 우리가 그를 발견했다는 것을 의심한다면 그는 문장을 끝마칠 필요가 없었다. 위험은 모두에게 분명했다. 다음 며칠은 긴장과 란의 활동이 뒤섞인 나날이었다. 은지와 백태준은 겉으로는 정상을 가장하며 지연재단을 계속 운영했지만 비밀리에 당국과 협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김철수는 쉽게 속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어느 오후 은지가 사무실을 나서다 그녀를 따라오는 검은 차를 발견했을 때 공포가 엄습했다.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고 그들이 세워둔 보안 계획을 따랐다. 그날 밤 백가의 저택에서 은지와 백태준이 그들의 선택지를 논의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박 검사였고 그의 표정은 음울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가 서두를 생략하고 말했다. 김철수가 감옥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소식의 충격은 물리적인 타격과도 같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백태준이 외쳤다. 내부 부패입니다. 박 검사가 설명했다. 조사 중이지만 지금 당장은 두 분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와 함께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움직이기도 전에 저택의 전기가 갑자기 나갔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무거운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지하실로 백태준이 소리쳤다. 은지의 팔을 잡아 끌며. 세 사람은 지하실 계단으로 달려갔고 침입자들의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어둠 속에서 은지가 넘어지며 비명을 질렀다. 이쪽이야. 익숙한 목소리가 불렀다. 김철수였다. 백태준은 은지를 자신 뒤로 밀어냈고 오랜 친구이자 이제는 불구대천의 원수가 된 사람과 맞섰다. 끝났어, 철수야. 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국이 모든 걸 알고 있어. 김철수가 그림자에서 나왔고 그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다. 오, 태준아. 그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항상 그렇게 고결하지. 그게 나를 멈출 거라고 정말로 생각하나. 난 이미 너무 멀리 왔어. 이제 물러설 순 없어. 왜 철수 씨? 은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왜 이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김철수가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광기와 결의가 뒤섞인 채 빛났다. 정의를 위해서지. 사랑하는 지연아. 네 아버지가 내 모든 걸 빼앗았어. 내 자유, 내 명성, 내 미래. 이제 내가 그의 모든 걸 빼앗을 차례야. 당신이 틀렸어요. 은지가 말했다.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아버지는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어요. 당신이 자신의 행동으로 모든 걸 잃은 거예요. 잠시 김철수의 눈에 무언가가 흔들리는 듯했다. 하지만 곧 그의 차가운 결의가 돌아왔다. 상관없어. 그가 으르렁거렸다. 오늘 밤 모든 게 끝나. 그 후의 일은 마치 슬로우 모션으로 펼쳐지는 것 같았다. 김철수가 총을 들어 백태준을 겨냥했다. 은지는 순수한 본능으로 움직여 아버지와 총 사이로 뛰어들었다. 총성이 방 안에 울려 퍼졌고 백태준의 비명소리가 뒤따랐다. 은지야. 은지는 어깨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지만 서 있는 자세를 유지했다. 그녀의 눈은 김철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이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김철수 씨. 그녀가 통증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복수는 당신에게 더 많은 고통과 고난만을 가져다 줬어요. 김철수는 잠시 충격을 받은 듯 보였고 그의 손이 총을 들고 있는 채로 약간 떨렸다. 난 너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가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백태준은 이 순간의 방심을 이용해 빠르게 움직여 김철수를 무장 해제하려 했다. 이어진 몸싸움에서 총이 바닥으로 떨어져 두 남자에게서 멀어졌다. 바로 그때 박 검사가 그림자 속에 숨어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가 개입했다. 빠른 동작으로 그는 김철수를 제압하고 바닥에 고정시켰다. 김철수, 박 검사가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체포되었습니다. 다수의 혐의로 체포됩니다. 살인, 미수, 공모, 극오, 도주 등입니다. 박 검사가 김철수에게 수갑을 채우는 동안 백태준은 은지에게 달려갔다. 은지는 벽에 기대어 쓰러져 있었고 어깨의 상처를 손으로 누르고 있었다. 은지야, 내 딸아, 백태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떨렸다. 괜찮니? 은지는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통증에도 불구하고 작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을 거예요, 아버지. 그저 긁힌 상처일 뿐이에요. 백태준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았고 안도와 사랑의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다. 넌 정말 용감했어. 그가 속삭였다. 내 목숨을 구해줘서 고마워. 경찰과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는 동안 이제 수갑이 채워지고 패배한 김철수는 백태준과 은지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수년 만에 증오와 원한의 가면이 벗겨졌고 그 아래에 있던 부서지고 후회하는 남자가 드러났다. 미안해.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모든 것에 대해 미안해. 백태준은 그를 바라보았고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나도 미안해, 철수야. 그가 마침내 대답했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는 게 안타까워. 은지는 아버지에 기대어 이 대화를 지켜보았다. 모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고통스러운 한 장이 마침내 닫히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다음 몇 시간은 활동의 소용돌이 속에 지나갔다. 은지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의사들은 다행히 상처가 심각하지 않다고 확인해 주었다. 백태주는 그녀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고 경찰이 그들의 진술을 받으러 왔을 때도 그녀 옆에 있었다. 한편 일어난 일에 대한 소식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연재단의 청렴성에 의문을 제기했던 언론들은 이제 은지의 용기와 백가족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결의를 찬양하고 있었다. 며칠 후 이제 집으로 돌아와 회복 중인 은지와 백태주는 백가의 저택 테라스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백태준이 물었다. 딸의 생각에 잠긴 표정을 알아차리며 은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우리가 겪은 모든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거짓말과 비밀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진실과 사랑이 승리했다는 것에 대해서요. 백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손을 잡았다. 알아, 수년 전 널 잃었을 때 내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널 다시 찾았을 때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을 결코 되찾을 수 없을 거라고 두려워했지.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어요. 은지가 말을 이었다. 진정한 가족이 되었죠. 그래, 백태준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지연재단은 그 가족의 일부야. 일어난 모든 일로 인해 이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은지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이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요. 진실의 중요성, 용서, 그리고 역경 앞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요. 해가 지평선 너머로 지는 동안 은지와 백태준은 침묵 속에 앉아 마침내 찾은 평화를 즐겼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여전히 직면해야 할 도전과 극복해야 할 장애물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함께라면 미래가 가져다 줄 어떤 것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연재단은 고통과 상실에서 태어나 역경과 투쟁 속에서 단련되어 이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등대로 우뚝 서 있었다. 그리고 은지, 한때 잃어버렸던 소녀에서 이제는 강하고 연민 어린 여성으로 성장한 그녀는 그 유산을 밝은 미래로 이끌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밤하늘에 첫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은지는 조용히 약속했다. 이영숙의 기억을 기리고 김철수를 용서하며 아버지와 함께 작한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녀 자신의 상실과 구원의 이야기를 사용해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이었다. 왜냐하면 결국 그것이 지연재단의 진정한 본질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순한 자선단체가 아니라 사랑의 힘, 인내, 그리고 인간이 가장 어려운 상황조차 극복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증언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희망과 결의로 가득 찬 마음으로 은지와 백태준은 그들 인생의 다음 장을 쓸 준비를 했다. 약속과 도전,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와 딸 사이에 깨지지 않는 사랑의 유대로 가득 찬 장을. 몇 달이 지나고 지연재단은 더욱 강하고 목적의식이 뚜렷해졌다. 은지와 백태준은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단의 미션을 확장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트라우마를 겪은 개인과 가족들을 위한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도 시작다. 은지는 특히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열정을 쏟았다. 그녀는 정체성의 상실과 재발견을 경험한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빠르게 성공을 거두어 전국의 다른 단체들도 이를 모델로 삼기 시작했다. 한편 백태준은 기업계에서의 그의 영향력을 활용해 더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독려했다. 그는 기업들이 지연재단과 파트너십을 맺어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직업훈련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어느 날 은지는 재단의 한 수혜자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그들이 돕고 있던 한 청소년이 자살을 시도한 것이다. 이 소식은 은지를 깊이 동요시켰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녀는 그날 밤 백태준에게 물었다. 눈물을 참으며. 우리가 그를 돕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백태준은 딸을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야, 우리가 모든 사람을 구할 수는 없어. 하지만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이 사건을 계기로 은지와 백태주는 재단의 프로그램들을 철저히 재검토했다. 그들은 더 많은 정신건강 전문가들을 고용하고 24시간 운영되는 긴급상담 한라인을 설치했다. 또한 그들은 수혜자들의 진전 상황을 더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과정에서 은지는 자신의 한계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녀는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한편 김철수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은지와 백태주는 증인으로 법정에 서야 했다. 그것은 감정적으로 힘든 경험이었지만 동시에 치유의 과정이기도 했다. 법정에서 김철수를 마주했을 때 은지는 예상치 못한 감정을 느꼈다. 분노 대신 그녀는 연민을 느꼈다. 그녀는 김철수가 얼마나 자신의 분노와 쓰라림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볼 수 있었다. 증언대에 선 은지는 법정을 향해 말했다. 김철수 씨의 행동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재단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 이 말은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고 심지어 김철수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는 것이 보였다. 재판이 끝나고 김철수가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은지와 백태주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들은 또 다른 인생이 낭비되는 것을 보는 것이 슬펐다. 우리가 그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은지가 백태준에게 물었다. 백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어쩌면 우리가 교도소 내 재활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김철수뿐만 아니라 다른 수감자들도 도울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지연재단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탄생했다. 사회 출발 프로그램이라 이름 붙은 이 계획은 수감자들에게 교육과 직업 훈련을 제공하고 출소 후의 삶을 준비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처음에는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일부 사람들은 범죄자들을 돕는 것에 반대했다. 하지만 은지와 백태주는 굴하지 않았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돕지 않으면 그들은 다시 범죄의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은지는 한 TV 인터뷰에서 말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다른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프로그램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감자들의 재범률이 현저히 낮아졌고 많은 이들이 출소 후 안정적인 직장을 찾을 수 있었다. 김철수도 이 프로그램의 참가자 중 하나였다. 그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은지는 김철수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야은지 씨 그리고 태준 씨께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다. 당신들의 용서와 친절함은 제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야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습니다. 제 남은 생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바치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저에게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이 편지를 읽으며 은지와 백태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이 실제로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은지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백태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 쉽지는 않지만 가치 있는 일이지. 그날 밤 은지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다.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이 큰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 같아 좌절할 때가 있다. 하지만 오늘 나는 깨달았다.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희망을 심고 사랑을 나누고 용서를 실천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연재단의 진정한 목적이니까. 이렇게 해서 은지와 백태준은 그들의 여정을 계속해 나갔다. 그들은 도전과 어려움을 맞이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함께라면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희망, 용기,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힘에 대한 증언이 되었고 그들이 도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지게 되었다.